로컬 수다장 읽어주세요 이 영화 오늘 수다의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잠깐 이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10월 7일 두 번째 수다장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 분들 잠깐 이제 소개를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혜 선생님, 윤수환 감독님, 이서영 선생님 이렇게 세 분 오셨는데요. 감독님부터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지금 소개는 영화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만들었고, 저는 지금 필름에이지라는 그 영화 제작사 또는 그 홍보 영상을 만드는 그런 프로덕션 겸 영화사의 그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회사는 한 12년 정도 운영을 했고, 그 속에서 이제 많은 영화들을 만들고 또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특히 이제 저기 중흥동이라든지 나주라든지 화순에서 그 마을 주민들하고 함께 만드는 영화들을 마을 영화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경혜 선생님도 계시는데 이제 함께 같이 광주에 어떠한 그 영화적인 토대를 만들까 같이 고민해서 같이 함께 독립영화관도 이렇게 같이 설립하고 또 조례 또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많이 광주로 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윤수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청년 영화인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자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원래는 이제 시를 쓰고 있고 좀 문학을 이제 다양한 형태의 예술 장르로 번안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나 독립기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극장에서는 2017년부터 약 7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되게 그런 오늘은 극장 종사자로서 좀 이야기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경혜입니다. 글쎄요, 여기 되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저는 옛날 사람인데요. 옛날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94년도에 영화를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광주에서 영화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광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이제 조대혁 씨가 간헐적으로 영화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아니면 시네마테크를 운영하던 그 초창기였기 때문에 광주에서 지금처럼 어디를 가도 영화 아니면 영화를 스마트폰으로 다 만들고 있는 그 상황에 있긴 한데, 영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을 갔어요. 서울 이사까지 하면서 1톤 트럭에 짐을 실어서 이사까지 가면서 영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에 연구자가 좀 되고 싶어서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영화하면 미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영화과에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동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그때는 또 96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곳을 딱 갔는데, 그때가 96년도가 처음으로 부산영화제 시작할 때죠. 네. 그러니까 부산영화제도 국제영화제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실은 부산영화제라고 하는 게 이제 서울에 중심이 돼 있었던 문화 권력이 분산시키는 거죠, 지방으로, 그러니까 지역으로요. 그러던 시기여서 이제 영화를 공부하러 갔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영화 아카데미 내에서도 또는 아니면 미국의 영화계에서도 한국 영화 존재, 그러니까 아시아 영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 영화 존재가 그리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국 영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또 동아시아과로 가서 이제 영화 관련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영화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속은 지금 전남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또 전남대학교 헌화박연구원의 학술연구 교수라는 이름으로 직함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속적으로 어떤 걸 관심을 가졌었냐면요. 제가 원래 이제 어떻게 이야기 좀 너무 길긴 한데, 어찌됐건 제가 이제 그 사회학이라고 하는 데에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원래 학문 베이스가 사회학 출발해서 이제 영화로 흘러가게 됐는데, 사회학을 할 때도 항상 질문이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을 공부하면서도 논문이 뭐였냐면은 뭐냐면 광주 지역에 있었던 그 노동운동이었는데, 그것도 기아 자동차 하청 공장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 모 공장도 아니고 하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떤 노동운동을 할까 이런 거에 관련된 논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지금으로 표현하면 로컬에 관한 관심을 그때부터 쭉 가졌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접근한다고 했을 때도 이제 여기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하시지만 영화를 하시면은 되게 이제 제작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일반 이제 시민들 또는 일반 지역민들이 영화를 접하는 공간은 지금의 다양한 방식의 이제 매체가 있지만 그러니까 영화 제작 현장이 아니라 영화 상영 현장, 즉 극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극장에 대해서 관심을 쭉 갖고 쭉 진행을 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영화사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작업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영화라고 하는 게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극장 밖에서 영상물을 보는 것처럼 예전에도 극장 무슨 극장 뭐 지금 광주극장 있고 다른 극장 다 사라졌지만 무슨 뭐 제일극장, 모던극장, 뭐 계리극장 여기 바로 충장 이 건너편에도 아카데미 극장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거기는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북적북적했던 기억이 나요. 90년대 초반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나요. 90년대 초반까지 제가 광주에서 쭉 생활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거리로 오면 아카데미 극장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다 만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극장이라고 예전에 딱 건물이 있던 그때에도 그 건물 바깥에서 즉 극장 밖 극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가설 극장 또는 뭐 이동 영사 이런 식으로 영화를 다양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광주에 관한 광주의 영화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인천이나 강원도나 대전 이쪽에 관한 관심을 쭉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붓하고 분위기가 오히려 더 좋네요.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마음 놓고 이렇게 수다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깥에 문을 활짝 열어놔야지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데 밖에 지금 청소년 영화제 행사하고 있어서 소리가 이제 많이 섞일 것 같아서 이렇게 닫았거든요. 예, 이렇게 일단 소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그 읽어주세요 이 영화라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앞서서 왜 제목이 읽어주세요 이 영화인지 이 프로그램의 어떤 의도, 취지 이런 부분을 잠깐 공유하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화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이제 읽으면서 소개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잠결 전에 동화책 한 권을 집어들고 엄마 앞에 찾아든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책을 읽어달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가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책등은 이미 달아있고 그다음에 끝에 이제 좋아하는 동화책들은 끝부분이 꼬부라져 있기도 하고요. 책을 훤히 외우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글자는 못 읽어도 외우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읽어주세요 이 책 이렇게 하고 가져왔을 때는 그냥 엄마와 같이 시간을 보고 듣고 같이 뭔가 생각하는 시간을 즐기고 싶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 후기로 가보면 거리의 이야기꾼으로 불리던 전기수라는 직종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곳에 뭉쳐있지는 않은 그런 그 장터 같은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을 구현의 기술로 한데 이렇게 모이게 하고 보이지 않는 상상의 공간으로 옮겨서 연결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이야기꾼들의 어떤 구슬로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야기의 대행자, 이제 텔레비전이 등장한 그 시절로 가보면 마을 단위에도 그 TV가 희귀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마치 마을의 그 영화관처럼 한 마당에 노인, 어린이, 뭐 성별 가리지 않고 뭐 너나 할 것 없이 모여 앉아서 동네 영화관처럼 흑백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듣곤 하거든요. 경험하시는 옛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분명 이야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선 연결되는 그 즐거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제목 읽어주세요 이 영화 이 제목 역시 영화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이 지역에서 혹은 이 공간에서 연결되는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자 연결되는 어떤 그 재미
그런 놀이를 해보자라는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이제 캐치프레이즈 구호처럼 이걸 좀 이루어보고 싶다라는 지점이 바로 이건데요. 영화로 있다인데요. 발음기호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의적인 그런 단어들의 의미를 같이 좀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 표시로 해봤습니다. 바로 그 중의적인 그 뜻들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있다, 잊어버리다. 하나는 여기 있는 것. 그리고 하나는 연결하는 있다. 이겁니다. 어제 1회차에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한 줄씩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마지막 줄을 제가 읽는 것으로 캐치프레이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읽으라는. 네, 첫 줄. 네. 오늘의 자리에서 새롭게 기억하자. 그래도 여기 같이 있자. 어제와 내일을 여기에서 같이 이어보자. 기억하고 느끼고 말하는 자리. 영화라는 공감장에서. 어제 이거 읽으면 소름이 막 끼치면서 막 감동의 도가니였는데 괜찮으신가요? 너무 제가 엎치렇게 막 설득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느껴지고 있어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취지를 가지고 공유하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판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화제는 좀 이 세 가지인데요. 크게 말하면 공간하고 사회 이렇게 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 관련된. 하나는 로컬의 영화 공간이라는 이제 소재고요. 두 번째는 현재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만드는 영화. 그러니까 메이저 그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영화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마을 영화를 제작하신 감독님이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를 위한 마을과 학교와 기업 등 사회의 역할 이런 부분도 같이 여러 이제 그 경계를 나누지 않고 자유롭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주세요 이 영화 두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기억을 담는 것들, 영화와 공간 이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먼저 그 패널로 모신 세 분들이 그냥 이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발언권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빌려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먼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전 질문을 저희가 수집해서 이제 받은 것들이 있는데, 수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함께 이제 실제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던져주신 질문이면 직접 들어보면서 답을 해보고요. 아니면 이제 보면서 질문에 대한 수다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윤수환 감독님부터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기서 듣고 싶어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은 아마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의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지가 아마 지속적인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이 영화로 먹고 살 만한 직장을 영화로 선택을 할 건가? 또는 내가 하는 일 중에 영화라는 장르가 재미있을까? 그래서 난 이 영화를 계속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대학교 때 운동권이었고 데모를 했고, 그리고 풍물 치고 탈춤도 추고, 그렇게 또 마당극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활동들을 했죠. 그래서 20대 때는 굉장히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생각한 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또 고민했죠. 그래서 마당극을 촬영하고 연극을 촬영하는데 연기자들의 연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사서 찍고 다녔죠. 근데 그 속이 너무 재밌고 편집을 하니까 또 재밌고, 그래서 영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대 중반부터 이제 영화 공부를 하러 서울로 가고 또 영화를 찍고, 또 지역에서도 거의 그렇게 활동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잖아요. 내가 취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영화를 지속해서 찍을까를 고민하니까, 그래 그러면 회사를 만들자라고 해서 30대 초반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필름에이지라는 회사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홍보 영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영화를 간간히 지속적으로 해왔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쯤에 생각했을 때 이런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행복했을까? 그래, 이 회사를 처음에 필름에이지라는 회사를 12년 전에 만들었을 때, 13년 전에 만들었을 때 그때 했던 팀원들이 5, 6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지금 현재 광주에서 소위 그 영화 감독이라는 호칭을 들으면서 영화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감독들이에요. 그리고 뭐 광주에서는 정말 뭐 대단한 감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친구들은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행위가 행복할까? 그러니까 그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지금 영화를 시작하는 김가영 선생님 영화 시작하시죠? 행복해요? 어때요? 지금 즐거워요? 지금? 지금은 즐거울 거예요. 근데 이제 3, 4년이 흐르면은 아마 그때 고민이 딱 들 거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영화를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화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되게 보면은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자기는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영화라는 직업군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만한 노력과 몰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보통의 취업 공부처럼 되게 이때 취업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뭐랄까 공무원 시험이든 공기업이든 시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화는 그 정도의 에너지를 투여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어디 대학원 가면은 영상대학원 가면은 뭐 그 정도 또 영화과 가는 거 그 정도로 하지. 진짜 이 영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고 정말 한 2년 정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몰입해서 이 영화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정도의 몰입력과 공부를 해야지 이 영화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약간 고도화된 취향 정도로만 취미 활동으로만 영화를 접근하게 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즐겁게 살려면 내가 하고 있는 내 영화를 딱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화를 그냥 내 취향과 취미 정도로만 여기고 즐겁게 보고 즐겁게 해석하고 나만의 어떤 지적인 향유 장르로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만약에 진짜 내가 영화를 직업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굉장한 공부와 몰입을 해서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법칙은 영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만약에 목공 작업을 해요. 만약에 내가 목수가 되려고 대단한 목수가 되려고 인테리어 업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만한 에너지와 공부를 투자를 해야 돼요. 진짜. 세상에는 그렇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화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되게 영화를 한다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깊이 있게 몰입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영화 만들어요. 영화 감독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어느 정도 단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동안 영화를 계속 해왔지만 어쨌든 영화의 언저리에서 계속 있었지만 그냥 영화는 자기 삶의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목표가 자아실현이든 뭐든 가대요. 이제 그 목표를 가는 과정에 그냥 있는 것 뿐인 거죠. 영화라는 것은. 영화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영화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화는 그냥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단계, 거쳐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매개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아실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아실현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도닦는다고 해서 자아실현 되지 않잖아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치 영화처럼 위기도 겪으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자아실현이라는 단계가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겪는 많은 영화라는 예술 장르 그리고 직장 또는 가족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겪으면서 자아실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가면서 그래서 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영화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뭘 이렇게 막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 될까 아니면 잘하는 거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진짜 고민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뭘 도아니면 모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여러 가지 다 해가면서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게 결국 나중에 좋아하고 잘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정말 그 고개를 끄덕이게끔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들으면서 어제 강소희 선생님도 패널로 오셨거든요. 근데 비슷한 그 어떤 질의 응답을 하다가 최선을 다하면 단명한다. 최선을 다해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감독님은 공부를 제대로 즐기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열심히 정말 몰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게 있네요. 네. 저번에 아까는 이렇게 감독님이 술을 안 좋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한 1, 2주 전인가 그때 저랑 광주 포장마차 그쪽 거리에서 거기 술값도 싼데 10만 원 넘게 술같이 드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신 저에게 하셨던 얘기 중에 행복하려면 아침에 뛰어라. 아침에 뛰고 또 의인화된 그런 신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것,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를 신처럼, 신년처럼 그렇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반성이 좀 됩니다. 전 아침에 뛰고 그냥 행복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려 했거든요. 네. 근데 공부를 아무튼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아무튼 받았습니다. 어쨌든 발언권을 이제 옮겨드려야 되니까 이제 이서영 청년 영화인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되게 고민하다가 조금 막막했다가 좀 이제 일단 로컬이라던가 영화 그리고 공간이라는 이야기가 주어졌을 때 제가 얘기해볼 수 있는 것들을 그냥 간략하게 스크립트로 정리를 해왔어요. 좀 그냥 보면서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신1980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잡지에 게재한 글이 배틀로얄에 대한 어떤 비평이었었는데 이제 배틀로얄이라는 어떤 영화 장르를 빌어서 제가 이야기해보고 싶은 어떤 로컬이라던가 그 장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름대로 고민해서 쓴 부분이 있는데 그냥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신1980 14호에서는 로컬과 바운더리 그리고 현재 광주에서 살아가며 약 1세기가 되어가는 극장인 광주극장에서 지난 몇 년간 근무하며 제가 체감했던 역사성을 배틀로얄이라는 영화에 빗대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글의 취지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결국 서사를 극복하는 서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쓰는 텍스트 안에서 또 실천하고 싶은 일종의 테마이자 미학적 지향이기도 합니다. 제 의도와 상관없이 좀 내던져진 어떤 조건성 속에서 바운더리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보게 되었었는데 커다란 규모를 가진 이야기일수록 굉장히 좀 공고한 울타리와도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제가 창작자로서 또 시민으로서 짓눌리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이야기, 가장 사적이고 소탈한 방식의 이야기란 무엇인가에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에 대한 답변을 배틀로얄의 감독 후카사쿠 킨지가 이미 20여 년 전에 굉장히 좀 훌륭하게 직관적인 방식으로 시각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쓴 글입니다. 시각화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에 대한 어떤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좀 기반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었고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서로 살아남기 위한 개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다시 말해서 사적인 서사 하나하나끼리가 경합을 하고 있는 장면을 굉장히 시각적으로 잘 구현했다는 인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서사의 경합이라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옛 것과 오늘의 경합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저는 있어서 그게 세대론적인 방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해당 작품에서도 일종의 아버지 사례에 도달하기 위해 주인공 슈야가 가장 원초적이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화된 게임을 탐사하는 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섬 바깥으로 탈출하는 모습도 결국에는 섬이라는 어떤 지정학적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는 형상처럼 제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광주라는 지역성 안에서 가장 끊임없이 또 그리고 가장 짓눌리는 느낌으로 제게 다가오는 화두도 결국에는 광주의 5월, 즉 5.18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광주라고 칭했을 때 그 주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범주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저는 좀 그런 고민을 지속하고 있고, 사실 문학이나 특히 시라는 장르 자체도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인칭을 설정하는 구간, 세계 속에서 나와 너나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인칭의 구간을 설정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그게 바운더리나 바운더리 분쇄에 대한 어떤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장르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주라고 이야기할 때 혹은 광주 정신이라고 칭할 수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말해야 할 때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혹은 그렇게 자칫 무겁게 깊게 가라앉을 수도 있는 형질의 무엇인가를 좀 감히 어떻게 휘저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컬이라는 개념을 제가 의식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시를 쓰면서부터였고, 두 번째는 지금 약 1세기가 다 되어가는 광주극장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쓰고 싶은 시는 엄청난 어떤 학문적 숙달을 요구한다거나 사회 분석 도구로서의 작품이라기보다는 한 개인 안에 누적되어 있는 어떤 그 총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뭔가 그냥 한 개인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사회 현상을 직관적으로 총합할 수 있는 가장 단촐하고 사적인 언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라는 장르는 울타리를 스스로 만들고 분쇄하는 것을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 약간 이끌어가야 되는 장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극장이라는 공간성에 대해서 사실 이 감독님과 교수님 옆에서 말씀을 하는 게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고백하자면 그것을 정리해 봐야겠다는 엄청난 의지를 갖추기 전에 앞서서 항상 근무하는 것에 여념이 없었는데, 물론 어떤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상존할 수 있는 정치적 장소로서의 극장을 이제 개념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의식을 하고 있었기는 했어요. 근데 2017년부터 일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곳이 근무지 겸 생활의 장소처럼 좀 되어버린 면이 굉장히 저한테 커서 좀 이제 익숙해질 만도 한데, 신기한 게 이렇게 오래 일을 했는데도 극장의 어떤 정면 뷰를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항상 좀 늘 신기한 이미지, 하루하루가 굉장히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에서 좀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매일 보는 풍경이나 매일 걷는 거리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연히 쌓이게 되는 어떤 고통이나 슬픔, 체화된 어떤 그것 감정들을 풍경이 마치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광주에서 태어나서 대학까지도 좀 이곳에서 나오고 근무도 여기서 하다 보니까 좀 본가가 있는 산수동이라던가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그 기림동 인근을 걸을 때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정말 바운더리 그 자체로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헤어지고 싶은, 결별하고 싶은 풍경이었다가도 정말 좀 소중하게 간직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기도 한데, 어쨌든 고통을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전경이었던 지점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극장이라는 곳은 좀 어떤 그 공식에서 약간 묘하게 벗어나는 곳처럼 저한테는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1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한 장소에서 머물러 왔던 어떤 건축으로서의 극장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곳이 오랫동안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 사연들이 교차해왔던 장소로서 이미 충분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그게 언제든지 허물어짐일 수, 사실 그 극장의 어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당장 내일 저희 상사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장 사실 그 내일 뭔가 받아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그 어떤 시설적으로는 이제 다소 그 열약해 보일 수도 있고 언제 허물어져도 이상할 게 없을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상하게 한편으로는 저보다도 오래 살 것 같은 공간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게 되게 영구적인 것에 가까운 물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나한테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지? 라고 물었을 때 그게 어떤 구체적인 주인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물론 이제 그 서류상 형식상 이제 그 어떤 법인 개념상 그 계시는 그 대표님은 계시지만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 극장의 주인이 누구였을까라고 물었을 때 그곳을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주어는 항상 매번 그 어떤 역사성 안에서 되게 좀 자유롭게 변환하고 바뀔 수 있는 그냥 말 그대로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게 좀 번박한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다소 좀 산만하고 사소한 것에도 쉽게 좀 어색해지고 질리는 편인데 이곳에 이렇게 좀 오랫동안 체류하듯이 머물 수 있었던 이유도 이 공간에 제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슬픔이 좀 더 씌워진다기보다는 이제 그걸 다 튕겨내고 오히려 모두의 감정들 혹은 다양한 가치와 지향의 경유지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인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어떤 토크와 행사가 좀 그 충장로 축제라는 굉장히 좀 이제 오랜 어떤 행사랑 함께 하는데 그 7080 축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금 좀 환기되는 어떤 그런 것도 되게 저한테는 항상 좀 미묘하고 좀 독특하게 다가오는데 근데 좀 그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좀 신기했었던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저는 오늘 주어진 어떤 그 로컬이라던가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졌을 때 좀 서사를 극복하는 서사가 무엇인지 또 극장이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고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되게 요즘 이슈가 많은데 되게 영화제며 이제 뭐 극장이며 아니면은 저희 이제 문화 쪽에서는 뭐 내년에 이제 뭐 아르코 지원 사업도 되게 70%로 이렇게 감축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되게 그런 게 어떤 정권 어떤 교체에 따라서 되게 좀 그 상황과 어떤 상황들이 되게 좀 많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로서의 극장은 어떤 게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어떤 대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네, 지금 좀 그 고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그 소리 없는 박수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들으면서 이서영 그 시인님이 있잖아요. 그 이 지역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감성 같은 것을 내 몸에 이렇게 새겨가면서 이 지역의 삶을 또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주역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소중하다. 너무 이렇게 자꾸 청년이라는 말 호칭을 붙이는 게 오히려 이제 청년 당사자들은 싫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청년이다라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좀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감사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저는 들으면서 7년이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6년인가요? 그러면 네. 이제 7년 차가 되실 텐데 이게 지금 이제 30대 초반 정도 되시잖아요. 그러면 적지 않은 그 기간 경력의 기간을 이 한 곳에서 이렇게 해 오신 건데. 그 계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어떻게 20대 한 초중반에 청년이 광주극장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에 굉장히 이렇게 주목받지 않았던 그런 위기도 있었던 그런 공간을 이렇게 시선을 두고 거기에 내가 직접 몸담고 생활하고 이렇게 하게 됐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계기는 굉장히 그 소탈하기는 했었는데 일단 좀 보고 싶었었던 어떤 영화들을 가장 좀 많이 상영하고 있는 어떤 공간이 광주 극장이었었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학교 안팎으로 그 근무를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에 진학할 때쯤에 이제 선배가 기존에 극장에서 한 10년 정도 일했었던 선배가 비평가로 이제 데뷔를 하고 자기 어떤 다른
직업군을 이제 가지게 되면서 좀 서영 뭐 여기서 혹시 일해보겠어?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간단히 이제 아르바이트로 사실 파트타이머로 시작해서 지금도 뭐 하는 업무가 엄청나게 커다랗게 변한 것은 아니지만은 예, 처음에는 그냥 소탈하게 파트타이머로 시작했었고 이렇게 오래 일할 줄은 몰랐는데 좀 한 해 한 해 뭐 한 달 한 달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 안에서도 좀 해석되는 어떤 극장이 되게 다르게 바뀌어가고 좀 어떻게 보면 20대의 굉장히 좀 핵심적인 시간을 저곳에서 보냈었는데 그 이상하게 그냥 이사님, 팀장님, 저희 그 상사들한테도 문학반으로 진짜 좀 언제든지 좀 떠날 수 있을 것처럼 그냥 했다가 그게 말처럼 쉽지도 않고 떠나고 싶지도 지금은 당장은 떠나고 싶지도 않은 어떤 마음인 것 같고 예, 근데 좀 신기한 게 매일 출근하고 매일 봐도 사실 지겹지가 않아요. 그냥 좀 그냥 좀 예, 지내고 있는 분들도 웃기고 사실 그 극장이라는 어떤 공간 넘어서 그곳에 계시는 사람들, 그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어떤 동료들이 되게 좀 제 삶에서 어떤 기쁜 거나 슬픈 일들을 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되게 함께 이르거니 견디게 해준 분들이어가지고 좀 오래 사람들이 좋아서 머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직종이 아니고 영화인 하면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좀 네. 두루뭉술하게 지칭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청년 영화인이라는 약간 애매할 수 있는 그 지칭을 하면서 섭외를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네. 정말 많이 이 지역에서 영화에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추천을 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 이서영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이렇게 신체에 담긴 어떤 감성 이 자체로 내 생활을 읽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뭐 다른 어떤 그 실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각인이 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게도 됐습니다. 사실 그 광주극장이라는 이 공간만으로도 제가 궁금한 게 되게 많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궁금함을 해소를 하는 시간이 되어서 좀 안 되니까 좀 미루고요. 그다음에 위경혜 선생님 하실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으로서의 그리고 이제 그 삶이 단순하게 살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감정이나 아니면은 그걸 좀 더 포괄하는 감성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는 그 삶의 실천으로서의 그 공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극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7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항상 극장을 떠올리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공포스러운 아이들이 와 귀신 나온다 하는 그런 공포스러움의 귀신이 아니라 영화라고 하는 게 실은 뭐냐면 그게 공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박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영화를 봤을 때 우리가 몇 달 전에 찍었던 사람 지금은 당장 죽을 수도 있죠. 영화 촬영하다 죽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몇 년 전에 죽었던 유명한 배우도 다 죽었지만 현재 살아가지고 귀신처럼 항상 이 공간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박제되고 이제 뭐 영화 예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원성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게 영화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한데 근데 이제 그 귀신이 무섭거나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막 중첩돼 있고 시간이 현재 지속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극장.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고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앞에 무슨 이야기 하고 싶냐면 그리고 이제 극장 건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야기하다 보면 조그만 미세한 물체가 부딪혀도 소리가 울려서 이상한 소리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예전에 김용식 이사님이 계속 극장 일을 하시니까 물어본 적 있어요. 밤에 극장에서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우스갯소리 물어봤는데 전혀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것들이 좀 언뜻 떠올랐어요. 그래서 항상 극장 하면은 이렇게 뭐죠? 그러니까 귀신 이런 그 떠올라요.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삶의 현장으로서의 극장이 아니라 관객으로서의 극장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 이건 일종의 코멘트 저 평입니다. 네. 아니 이런 얘기 너무 재밌고 좋은데 혹시 그런 에피소드 혹시 있으신가요, 선생님? 에피소드 없고요. 그 무슨 영화죠? 그 차이밍난 영화 중에 안녕 용문객장. 네. 안녕 용문객장에 보면은 그게 마지막 문을 닫는 단관극장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 영화를 첫 개봉했었던 그 배우가 생각나는데 그 용문객장에 나왔던 그 남자 배우가 자기가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저기 뭐 소위 말하는 그 스크린에 등장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늙어서 뭐가 있냐면은 손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마지막 문 닫는 극장에서 마지막 영화가 영문객장이에요. 근데 그거 영화를 봐요. 근데 영화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단관극장이기 때문에 손님들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거기 보면 꼭 귀신인지 관객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 여성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땅콩도 깨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땅콩 소리가 파삭 소리가 나면 막 울리고 이랬던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기억이 좀 많이 남아요. 그 안녕 영문객장. 그리고 그 극장에서도 우리가 극장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지만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절대 한 공간에 있지만 절대 만난 일이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영사기사하고 매표 직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그러거든요. 왜냐면 영사기사는 계속 영사실에 있고 매표 직원은 맨날 매표가 있기 때문에 입구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난 일이 없어요. 아 서로 네, 그 하나 극장이라는 공간에 있는데 각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영화가 끝날 때도 절대 만날 일은 없거든요. 혹시 만나게 된다면은 뭐 직접 대면 관계가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물건을 건네준다거나 이런 방식인데 그런 것들이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공간에 얽힌 그 사람들의 이야기, 네. 근데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정말. 네. 항상 그 영화라는 그 서사만 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물론 질문 좀 이따 질문에 꼭 답변하고 할까요? 그 극장 이야기 아까 뭐 그 이야기 하니까요. 또 이제 안녕 영문 객잔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성소수자 남성 성소 게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극장 하면 이제 성소수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그 서울의 그 광장시장하고 뭐 방사시장 그러니까 시장가에 있고 청계천 그러니까 청계천 있고 세운상가 가까운 쪽에 바다극장이라고 있어요. 바다극장. 바다 그냥 바다 C 바다 아, 바다. 네. 바다극장 있어요. 근데 그 바다극장은 지금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건물은 그대로 있고 근데 거기서 예전에 어떤 사진을 전공하신 분이 거기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떻게 저는 인연이 돼가지고 거기에 바다극장 운영자를 만났어요. 그 양반이 2000년대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극장이 문을 닫으면 되게 이제 진짜 문을 닫거나 아니면은 캬바레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 극장은 마지막 2000년대에 뭐 어떤 걸로 유명해지냐면은 거긴 다 개극장이다 라고 소문이 났어요. 개극장이다. 개이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극장이라는 공간이 이제 영화를 보면서 대개는 이제 많은 영화를 보면서 은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은폐대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쉽게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이 당연히 모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 그 영화 극장도 마지막에는 개극장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실제로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미팅을 하거나 거기서 이제 파트너를 찾거나 이런 식으로 왔다는 게 좀 되게 재밌어요.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바다극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뭐 1년 전인가 이런 문제에 이제 포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바다극장이라는 공간에서 예전에 극장에서 영화만 상영했던 게 아니라 무슨 쇼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거든. 쇼 같은 거 뭐 부채춤도 춘다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행사를 하거나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극장이 진짜 현재 진행형으로 자리하는 것 같아요. 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극장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이 남아있을 때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장소적인 성격, 장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 성소수자들이 뭐 이렇게 파트너를 찾고 이런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욕구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만날 수 있는 같이 모여서 뭔가 이야기하거나 서로 이렇게 연대감을 느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회합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화 극장이라는 곳이. 그러고 보니까 그 광주극장 주변에도 뭐라 해야 되지 그 젠더성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모임이나 아니면 지역 먹거리, 지역에서 난 생산물을 가지고 지역에서 어떤 브랜드가 아닌 그런 먹거리를 판매하는 장터라든가 뭐 그런 뭐랄까 소수들의 이야기, 소위 서발턴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그런 행사들이 홍보가 되어 있는 것도 많이 봤었거든요. 소개해 주세요. 이거 기회 왜 저렇게 녹화가 되니까요. 네. 지금 이제 뭔가 그
마침 되게 극장 주변으로도 좀 근래 몇 년 사이에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일단 독립서점 소년회에서라고도 있고 또 이제 그 가까운 곳에 그 빵과장미라는 이제 빵집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되게 이제 어떤 이제 땅에서 직접 재배하신 이제 유기농 어떤 농산물을 가장 좀 먹기 좋은 어떤 방식으로 하신 근데 그 빵집이 생긴 이후로 되게 저는 좀 많은 변화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리고 산수살이라는 그 예술 대안 공간도 그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지구장터라고 매주 그 달마다 둘째 주 토요일 한 이 정도쯤에 이제 열리는 행사가 있는데 지금 사실 뭐 기후위기라고 그렇게 되게 많이 이야기들 되고 있는 와중에 좀 가장 좀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 현장으로서의 장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먹거리라던가 직접 만드신 어떤 그런 좀 작은 소품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재배를 또 직접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지고 온 어떤 그 커먼원즈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어떤 그 협동조합으로서의 그 협동조합으로서의 장터가 극장 옆 영화의 집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고 네, 좀 어떤 그런 분위기가 바뀌는 와중에 좀 저희도 이제 그 골목 안에서 그 각자 다른 어떤 이제 작은 어떤 그 기업 하나하나들마다 단체들 하나하나마다 좀 뭐 컨소시엄 같이 이렇게 막 엄청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좀 다들 그 고민하고 계시고 도모를 해보고 계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 골목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좀 이제 저희 이제 독립영화관도 있고 뭔가 지역에 이제 다른 어떤 그 좀 더 많은 어떤 그 컨소시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효율적인지 또 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실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명칭이 극장, 책장, 빵장이에요. 네. 그 명칭이요. 그러니까 네. 2주에 한 번꼴로 토요일 날 열리는 그 행사 이름이 극장, 그러니까 극장이 있고 그다음에 빵과 장미 있고 빵장, 그다음에 책장. 서점에 있으니까 책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려요. 재밌죠. 그게 재밌는 게 이 극장 어제 한재섭 독립영화관장님한테 그 얘기를 듣다가 어디 극장이었는지 그 극장이 원래 설립했던 그 곳이 이쪽의 지역의 그 제과 이쪽 일을 하셨던 분들이 영화관을 설립하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품 관련 업하고 영화가 어떤 관계가 있죠? 이렇게 여쭤봤더니 지역에 영세할 수 있는 지역의 산업하는 당사자들의 어떤 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이 지역에서 시작을 하지만 다른 지역과 다른 로컬들과의 어떤 네트워킹 혹은 어떤 트랜스 로컬리티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 영화라는 어떤 미디어 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오늘의 그 주가 그러니까 청중들의 어떤 질의응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그걸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경희 선생님께서 그 얘기하신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게 돼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여쭤보려면 그 광주극장 예전에 지하에 아까 뭐 이렇게 무슨 부채춤 뭐 이런 공연도 하고 뭐 하는 그런 게 있었다 했잖아요. 그거 이제 바다극장에서 최근에 서울에 있는 그 청계천에 그러니까 세운상가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그 광장시장 근처에 있는 바다극장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거기서 그 공간이 현재 건물이 남아있다 보니까 과거의 그 장소의 의미를 다시 재해석해서 예전에 극장에서는 공연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부채춤 공연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게 너무 이렇게 신기했는데 어제 마침 강소희 선생님하고 이제 이 행사 끝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광주극장 지하에 보면 엄청 큰 홀 같은 공간이 있대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아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2층처럼 관객석도 있는 그런 공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어떤 공연 연행하는 공간이었던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곳이 지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그래서 그게 왜 극장 지하에 있을까 생각했는데 어쩌면 우리 세대는 지금 모르는 예전에 한 100년이나 역사가 됐으니까 극장에서 그런 어떤 그 다른 영화 말고 다른 어떤 문화적인 어떤 행사를 했던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건 극장 지하 공간이 아니라 극장 옆에 있는 금은방 건물의 지하. 다른 건물의 지하인가요? 거기 지하가 옛날 70년대에 그 정말 일제시대 풍의 그런 이렇게 술집처럼 네네. 엄청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이 지금 이제 닫아놓고 사용이 안 되고 사용이 안 되고 있죠. 어떤 분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자기 뭐 개인 사무실처럼. 네. 사유 공간인가 보네요. 예, 사유 공간. 근데 그게 극장 거예요, 재산이. 아, 예, 그러니까 극장 대표님의 재산인데 그 건물 자체도 그러니까 그 재단이 무슨 재단이죠? 이혼하고 유은학원 재산이. 그래서 극장 지하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셨나 보네요. 거기를 저도 가봤는데 엄청나게 멋진.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영화 찍을 공간이다. 그 정도로 그 정도. 멋진가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시민들 공개되거나 공공성을 가지고 어떤 행사장으로 활용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모신 그 패널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본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약간 전환을 해서 그 이제 질문 수집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볼 텐데 그 전에 여기 지금 찾아와 주신 귀한 저희 손님들, 청중분들이 이제 질문 혹시 던질 분이 있으면 한번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읽은 그 영화는 패터슨이라는 영화인데 이 패터스라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수명되는 그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시로 보이지 않는 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자체가 좀 인상 깊게 들어와서 그 패터슨과 같이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영화도 있는지 궁금했어요. 시로 보이지 않는 시, 시 같지 않은 시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냥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보이진 않는 시? 일상 그냥 영화가 좀 지루한 일상인데 거기서 이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다른 것들이랑 연결지으면서 이게 하나의 시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걸로 재미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좀 인상 깊게 남아서 질문을 적어봤어요. 네, 그 패터슨이라는 영화가 이제 제목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사실 이게 저는 어떤 패턴과 그 일상에서의 그 반복이나 어떤 그 변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저한테는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를 되게 쓰는 프로 시인이라기보다는 약간 아마추어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상 속에서의 어떤 쓰기를 되게 실천하고 있는 버스 기사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겪는 어떤 하루의 그 흐름을 계속 영화 안에서 반복되는 그 구간을 계속 보여주듯이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하다가 혹시 이거 영화 집에 가서 보실 건가요? 아니면 스포를 조금 하세요.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은 거기 영화 말을 찜하게 이제 그 어떤 패턴이 되게 무너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쓰고 있었던 어떤 시들을 그동안 써왔었던 시를 그 키우던 강아지가 그 퍼피가 되게 좀 다 물어뜯어서 그 써왔었던 어떤 누적되어 왔던 것들이 다 좀 사라지는 좀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근데 그 작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윌리엄 카를로스라는 어떤 시인의 어떤 작품도 계속 나오고 재미가 하여튼 있는 작품인데 근데 어떤 그런 그 짐자무시의 사실 그 다른 작품들도 보시면은 굉장히 좀 시적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감상이 나올 수 있는 감독이거든요. 그게 천국보다 낯선 네, 천국보다 낯선도 이제 그 짐자무시 감독의 작품이고 사실 그 동명의 그 영화에서 제목을 따온 이장욱 시인이자 소설가가 계시는데 이제 그 동명의 그 책을 이렇게 쓰신 분의 작품도 저는 되게 또 좋아해가지고 그 책
소설과 영화를 좀 동시에 추천드리고 싶고, 또 미스테리 트레인이라는 작품도 좀 재밌어요. 되게 그 생경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방식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 짐자무시 이외에 저한테 좀 시적인 영화다라고 물었을 때 생각나는 작품 중에 하나가 그 아다치 마사오, 그 일본 할아버지 나이 되게 많으신 감독님인데 이번에 그 전주 국제영화제에서도 한 작품 상영 뭐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근데 그 아다치 마사오의 AKA 킬러? AKA 연쇄살인마? 약간 그 작품도 좀 제목은 이제 거칠지만은 되게 재밌습니다. 그게 막 엄청난 그 대사라던가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풍경만 PPT로 보여주듯이 계속 이렇게 좀 찍어내듯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그 작품을 그 광주극장에서 한 몇 년 전에 운 좋게 봤었는데 재밌었어요. 그 풍경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 굉장히 좀 시적으로 각인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세 작품을 일단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전공을 그 한국 현대시를 했는데 그런데 전혀 이제 이런 시라든가 시에 관련된 영화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뭔가 추천하거나 말씀드릴 수 있는 이게 되게 공소해서 적어서 이제 많이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창동 감독의 그 영화 제목이 시거든요. 그냥 정말 딱 시인데 시가 시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미자라는 할머니의 그 그러니까 어떤 자기 생애에 대한 성찰? 그러니까 내가 잘 산 삶일까? 손자도 이렇게 어떤 사고를 치고 또 혼자서 이제 손자를 키우고 있고, 나는 몸에 병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뭔가 좀 그 사고 친 손자의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해도 가진 돈이라든가 능력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애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나거든요, 주인공이. 그런데 그 자신에 대한 내 삶이 잘 산 삶인가? 이런 것을 질문하고 여기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때 영화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시로 찾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미자라는 인물은 시를 쓰고 싶어하는 할머니거든요. 생애에서 나는 시를 한번 꼭 써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할머니인데, 시를 쓰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의미를 찾고, 또 그 의미를 위해서 기꺼이 용기를 내서 내가 변화하게 되는 그런 인물을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모르겠지만 삶과 시를 같이 다루고 있는 영화를 찾는다면 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영화도 정말 음미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많은 이제 영화 학자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영화하고 가장 비슷한 장르가 뭐냐고 했을 때 연극, 사진, 소설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가 가장 비슷하다.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메타포들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여기 이 사람하고 여기 누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거친 대화를 해요. 근데 이걸 찍어요. 카메라가 이렇게 두 사람을 찍든 저를 찍잖아요. 찍으면 여기에 어떤 메타포를 담을지를 판단하는 게 연출가고 감독이고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연극대로 한다면은 둘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연기 중심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다가 날카로운 뭔가를 걸어놓는다든가, 색을 빨간색 뭔가가 소화기 아무튼 빨간색, 이 문짝이 빨간색이라든가, 또는 자세를 이렇게 틀어서 뭔가 날카로운 부분이 만들어지게 이렇게 있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메타포, 영화에서 쓸 수 있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다양한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적인 의미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화하고, 그러니까 영화가 시하고 비슷하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상징을 찾고 거기 의미를 또 내가 찾아내거나 부여를 해야 되고 하는 작업이 시를. 그리고 커트와 커트, A, B, C의 커트의 연결을 어떻게 그런 메타포의 연속으로 해서 만들어낼지도 감독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가하고 그냥 아마추어하고 특징은 커트에 연결하는데 여념이 없어요. 아마추어들은 그냥 서사를 집중하거든요. 서사를 중심으로 그냥 커트 A, B, C를 만들어요. 근데 대가들은 그 커트와 A, B, C를 왜 이걸 만들었는지를 시적으로 그려내는 거죠. 메타포를 넣어서. 그러니까 그게 다른 점. 행과 연의 어떤 구성처럼 네. 의미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영화인 거네요. 하나의 프레임도 의미가 있지만
그 프레임의 연결들, 커트의 연결들을 가지고도 그게 하나의 문단이 돼서 거기에 또 의미를 생성하는 거죠. 글쓰기를 배울 때도 문단에서 그 다음 문단으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 수업을 하거나 하면 저도 고민이 되지만 근데 진짜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이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아마추어들의 고민이 그게 그런 지점에 많이 집중을 한다. 이 말도 정말 글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여기 지금 와주신 그 영화를 딱 어떤 걸 이제 보신다고 했을 때 이것을 딱 중점으로 이제 본다거나 이것을 그 영화 전체적인 영화의 포인트가 딱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따로 있는지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 라인이 그 서사나 그런 게 얼마나 부드럽고 이제 영화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그 얼마나 이제 관객의 마음을 울리나 약간 그런 부분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감이 되느냐. 그렇죠. 그 중요한 거니까 항상 감성, 그러니까 영화 어쨌든 간에 모든 예술 장르는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이 뭐냐? 코믹 재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뭐 블랙 코미디의 영화 아무튼 그러한 형태도 있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서정적인 영화들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건 같아요. 영화를 어떤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 그게 누적이 되잖아요. 어떤 스타일들을 많이 보게 되면 누적이 되면 그때부터는 지루해지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영화를 알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는 순간에 새로운 어떤 스타일 장르가 자기에 들어와야 이제 그게 자기한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만약에 서사를 중심으로 하면은 이제 되게 이제 서사가 좋은 영화들을 찾게 되는데 그 서사라는 게 비슷해요. 이제 어느 정도 보다 보면은 거의 비슷해서 이게 지루하게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서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고등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가 나오면 재밌게 보잖아요. 근데 저한테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런 류의 영화들은 이미 뭐 다이아드 이전부터 해가지고 70년대 영화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류는 재미가 없는 거고 다른 재미를 찾게 되는데 그 재미가 이제 그 뭐랄까 그 아까 시적인 예술적인 장르 그러니까 그냥 대사가 없어요. 영화에 대사가 없는데 굉장히 롱테이크의 롱샷 그러니까 풍경 중심의 영화인데 이렇게 서서히 흘러가면서 그냥 오랫동안 보는데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들은 재미가 없죠. 그게 근데 저한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마다 시점마다 다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누적이 되고 아는 만큼 계속 새로운 걸 찾게 되고 그 새로운 게 자기한테 딱 다가오는 순간에 이게 굉장히 새롭고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때 그게 좋아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영화를 뭘 보냐 어떤 점을 영화를 보냐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못 봤던 것들이 보여진 영화를 저는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저도 저 역시 또 감독님 말씀 듣고 나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제 선생님처럼 저도 그 어떤 서사의 어떤 얼개라던가 흐름 같은 거를 좀 집중해서 보고 그냥 되게 상징을 좀 파악하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조금 보는 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어떤 한 작품이 가지는 그런 장면들의 총합이 얼마나 나한테 새롭게 다가오는지 그게 얼마나 좀 높은 열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보는 것 같고 좀 진짜 좋은 영화들은 그 극장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이제 뭔가 일상을 걷고 있어도 그 영화가 되게 연쇄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시점들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저한테 그렇게 다가왔었던 작품은 그 구로사와 아키라 혹시 좋아하시나요? 구로사와 아키라라는 감독이 있는데 근데 그 감독이 70대에 만든 란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극장에서 상영을 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게 시간도 되게 길어요. 160분짜리 한 2시간 40여 분 정도 가량의 긴 영화인데 기존에 있었던 서사를 사실 그 아키라가 자기가 번안을 새롭게 한 거거든요. 그 리어왕 그 유명한 어떤 그 비극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어떤 일본의 어떤 그
형질로 자기가 번안을 해가지고 그 작품을 구현해냈는데 사실 되게 리어왕의 어떤 그 서사와 스토리를 알고 보더라도 그 영화가 굉장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 굉장히 열도가 높고 그런 어떤 그 아들 3명과 아버지의 어떤 그 관계라던가 이제 거기에서 구현되는 그 아키라만의 방식이 되게 열도도 높고 보는 내내 그냥 엄청난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보면서 점점점 누적되는 그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보고 나서는 그 불 지르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어떤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전쟁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쯤에서는 진짜 이렇게 극장 자체가 활활 이렇게 버닝하는 그런 느낌처럼 에너지가 엄청 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제 최근의 감상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란 하는 걸 알고 네. 애처는 보고 꼭 이번 다시 봐야 되겠다 그랬대. 안 봤더니 후회됩니다. 제 차례인가요? 근데 그 영화 이야기를 한대요. 뭐 말씀하시면서 나는 어떤 걸 영화 볼 때 뭘 영화를 집중해서 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가 영화 전공자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별로 영화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영화를 보면 항상 어떤 영화가 재밌었어? 라고 물어보면 바로 엊그저께 봤던 영화가 제일 재밌었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왜 영화를 안 좋아한다는 건 아니죠. 영화 좋아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영화 매니아들 또는 시네필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느낌으로서 영화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화를 안 좋아한다라고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들만큼의 영화에 대한 어떤 열광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동의.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옛날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10대 때 영화를 경험했을 때 그 영화에 대한 느낌이 제가 10대 때가 80년대, 그러니까 80년대거든요. 8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는 그러니까 영화를 지금은 정말 영화가 다양하게 이렇게 등급화돼서 영화를 볼 수가 있고 영화 볼 수 있는 매체들이 환경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극장이라는 통로 말고는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극장에 갔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미성년자 관람 불가하면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성년자 관람 불가해도 보는 미성년자들은 당연히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미성년자들이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처벌받는 것들이 너무 비인간적이었던 게 싫었어요. 학교에서 극장 갔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정학이다. 뭐 퇴학이다. 아니면 그 다음날 학교에서 때리는 지금에 때리면 뭐 신고 들어가고 막 요즘 선생님들도 학교 자살하고 이런 일도 있지만 예전에는 학생들을 공연히 때렸던 폭력적인 세상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학생들의 10대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으로서의 그런 것. 또 아니면은 제가 아까 사야학을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대 때 사야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무슨 사회단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고쳤으면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이 답변했던 게 언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 충격이었어요. 언론은 그냥 정명, 공정, 정직만을 전달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언론이 정말 공정하지 않게 되고 있다는 사실에 되게 놀라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는 뭘까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신문을 열심히 본다거나 뉴스를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내 주위에 있었던 영화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던 그런 생각이 강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개인사를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 때, 저 50대입니다. 넘어갈 때 그때 뭐가 있냐면은 이제 되게 아마 다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경험하실 건데 이제 제2의 사춘기 같은 걸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게 뭘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철없던 시대를 정말 좋아했던 게 뭘까 했더니 제가 연극을 했어요. 근데 연극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30대로 넘어갈 때는 연극보다는 영화가 이제 막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사회학 베이스다 보니까 하나의 그런 매체로 막 떠오르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공부의 대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공부하고 지금의 영화과 간다면은 뭐 포트폴리오 들고 제작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 들고 가서 제 영화 작품 이런데요 라고 말하지만 제작 경험도 없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영화는 공부하게 되는데 제작가로 갈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론가로 가게 돼서 이제 저는 영화사 그리고 좀 이제 집중해서 극장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로서 많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 되게 이제
재밌게 보는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우리가 접하는 영화들이 다 장르 영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르 영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뭐 멜로나 아니면 뭐 SF나 아니면은 뭐랄까 뭐 공포 영화 이렇게 장르화돼 있고 장르가 실은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지루하니까 새로운 언어들을 새로운 또는 아니면은 자극적인 소재들을 찾게 되는데 좀 굳이 저한테 장르 측면에서의 영화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좀 감독하고 나하고 이렇게 두뇌 싸움하는 그런 영화들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두뇌 싸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SF 종류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귀신 나온 것보다는 이렇게 머리 싸움하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연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짜들은 그러니까 상대방 설득시켜야 되니까 말이 되게끔 그러니까 상대방 설득시켜야 되니까 말이 되게끔 원인 결과 맞춰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맞추시라 정신이 없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숙련이나 아니면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들이나 아니면은 말을 소리내지 않고서도 전달되는 나의 그 어떤 뭐랄까요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지만 어떤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수, 그러니까는 유명한 대가들의 영화들을 봤을 때 굳이 막 그 시간 순서대로 맞춰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울림이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니면은 생각지도 못한 내 이미지의 배치를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생각을 뒤집는 그런 영화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연출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출 디렉터잖아요. 디렉터 다 지시하고 하는 디렉팅하는 사람 연출력에 집중을 해서 영화를 봅니다. 그래서 연출이 구성이 정말 잘 됐으면 와 이 영화 정말 너무 좋다라고 막 감탄을 하면서 매번 영화를 보면서 재밌게 영화를 보면서 나오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연출인 것 같아요. 신기한 게 하나의 질문인데 그 영화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저마다 다 다른 주안점이 있으신 거네요. 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영화를 딱 이렇게 정지시키고 봐도 사진처럼 보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예쁜 영화, 그림 자체가 예쁘다, 색채감이나 어떤 필름의 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DSLR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그러니까 핸드폰 뭐 화소 적은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의 영화를 주로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보는 내내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가 카메라의 시선으로 보는 게 우리는 거의 자기 자신의 눈만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만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마치 나 같은데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정말 나는 이때 힘들거나 굉장히 처절하고 아니면 내 자신이 너무 이렇게 초라하거나 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사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이겨내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고독함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를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보느냐가 아니라 이런 영화를 좋아한다? 뭐 그 정도의 생각을 좀 들으면서 선생님 말씀들 들으면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청중분들도 간단하게나마 나는 영화 이런 거 좀 이렇게 본다 이런 점을 중심으로 본다. 감독님 말씀에 되게 공감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영화를 물론 좋아하기도 하지만 영화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책이랑 음악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음악 들을 때도 이제 앨범째로 듣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가수의 스타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에 보여줬던 그 스타일을 깨고 나오는 가수가 정말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약간 그런 면에서 되게 저는 선생님 말씀이 공감이 됐었어요. 저는 사실 약간 감상 위주로 보긴 하는데 제가 약간 좀 좋아했던 영화들이 막 뭐 놀란 감독 막 이제 인셉션이나 메멘토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보고 리뷰를 보고 또 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봤던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약간 전 영화 볼 때 약간 리뷰를 먼저 보고 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를 이제 봐가지고 약간 좀 약간 알아가는 사전 배경을 좀 듣고 이제 약간 알아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를 좀 관람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리뷰 안 보고 봐요. 리뷰를 보면은 제 생각이 딱 갇혀요. 그래서 리뷰를 안 봐버려요. 안 보고 그냥 감이 와요. 그냥 느낌이 오면 저 영화는 꼭 봐야겠다는 감이 오고 저 영화는 그냥 안 봐도 될 것 같아라는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아마 선생님은 이 모든 영화를 보는 감시관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걸 즐기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 홍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2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을 보낼 때 뭘 해야지 가성비가 좋을 것인가, 가성비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주제까지 바뀌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주제의식이 뭐냐면 다르된 형제들이 되게 어떤 이 사회구조라든지 이런 삶의 무게감에서 좌절하는 되게 주인공들을 그리잖아요. 뭐 로제타라든지 뭐 그러면 옛날에는 그게 너무 멋있고 재밌었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저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억누르는 것은 사회 구조다. 근데 제가 또 다양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는 사회의 눈이 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대한 부조리는 우리 사회 구조상의 문제다. 또 남북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이면에 뭐가 있냐면 아무리 사회가 억압적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우슈비츠에 수용소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영화에 대한 관점도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켄 로치 감독의 영화들이 좀 약간 뒷부분 굉장히 희망적이거든요. 뭐 얼토당토 않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싫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이유들이 좋아지고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뭐 다음 소위 독립영화 그걸 이제 제가 봤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불편하냐면 그게 이제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공이 뭐 자살하고 막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스토리가 그러니까 뭐랄까 영화의 독립영화 감독으로서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겠지만 나라면 내가 애들 데리고는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좀 웃기지만 정말 웃기지만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우울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거죠. 엄청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우울했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래서 한 하루 정도는 정말 우울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안 되겠다. 내 정서가 망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요. 옛날 같았으면 10년 전이었으면 정말 좋은 영화, 영화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막 했을 텐데 지금 바뀌었어요. 그럼 영화 관도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어린 왕자를 어릴 때 동화로 읽었을 때와 어른 때 이 시기에 뭐 읽는 게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명작들은. 근데 영화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한 영화나 어떤 영화 스타일도 생애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들으면서 들기도 합니다. 여기 잠깐이라도 뭐 이렇게 나는 영화에 이런 스타일에 좀 집중해서 본다 이런 지점에 그런 거 있으실까요? 약간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그 부분이 나중에는 엄청 큰 의미가 되고 충격적인 부분이 되게 크게 다가온 때가 있어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좀 그런 부분이 좀 크게 다가오면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혼자 볼 때는 친구같이 좀 일상 이야기를 다루는 잔잔한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보는 걸 좋아하고 같이 볼 때는 영화관에 가서 친구랑 같이 본다거나 그렇게 한다 하면 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영화에 찾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화를 보는 것까지가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순간에서 더 즐기는 거라서 이 영화를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빠르게 생각하거나 다른 장면에서 재밌게 보거나 막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그 영화가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하나의 질문이었는데 여러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정말 그 수다의 그 어떤 분위기에 맞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서 좀 많이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 이제 이 지금 수집한 질문들 중에서 혹시 이렇게 패널 선생님들께서 좀 주의 깊게 보였던 그런 질문들이 있거나 하면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프로그램을 좀 마무리하는 단계로 좀 진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강주국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강주국장을 집중한 건 아니었는데 강주국장에 관한 질문이 언급한 게 있더라고요. 네, 거기 한번 봐보실래요? 8호에 있어요. 8호에. 네, 8호에. 여기 네, 강주국장. 일단 저부터 할게요. 네. 86주년 때 강주국장이 최초 상영된 영화는 적혀 있었어요. 근데 되게 질문이 뭐든지 항상 최초의 뭔가는 항상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년 10월 1일 날, 그러니까 33년의 법인으로 등록이 됐고, 35년 10월에 이제 읍에서 강주부, 그러니까는 이제 소위 말 군단에서 시단위로 이제 강주가 습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주시였다가 강주 직할시였다가 강주 광역시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 위상이 커질 때 이제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러면 무슨 영화 상영했을까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강주국장이라는 책을 쓰면서 신문 기사를 뒤져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어 발음을 못하니까 제 책에는 적어놨는데 한자로 옮기면 일상월상, 그러니까는 일이 해예요. 그다음 상자가 이미지 상자. 그러니까는 해 모양 달 모양이라는 일본 영화예요. 일본 영화인데 그러면은 아니 이거 조선인이 만드는 극장인데 조선 사람들이 뭐 만든 영화를 개봉하지 왜 일본 영화를 개봉했지? 라고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게 35년의 일인데 34년에 조선 총독부가 조선에서 조선 영화를 상영할 때는 반드시 일본 영화 한 편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라고 법을 딱 매겨요. 네, 딱 법을 매기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은 개관 영화니까, 그리고 35년이면 우리나라 최초의 유성 영화인 추장전이 개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장전 상영할 법도 한데 왜 일본 영화를 가져다가, 그것도 이제 일활 리카스 영화사 가져다가 딱 상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법적인 문제, 어찌됐건 식민지 하에서,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식민지 하에서 극장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하에 조선인 중심거리에 있었던 강주국장 상호가가 이제 조선인 상가가 많거든요. 오시면 아시겠지만 뭐 포목점 많잖아요. 상호가가. 그 이유가 이제 양동시장 가깝고, 그래서 1, 2, 3가는 주로 일본인들이 다 상가를 차지하고 있고, 4, 5가는 지금이야 이렇게 번화하지만, 물론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예전에 다 논밭이었어요. 그러니까 논밭이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한 조선인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여서 조선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극장 만들었다. 조선 사람이, 지금이야 뭐 아무렇진 않지만 일제강점기에 소위 국권이 뺏긴 상황에서 조선 사람의 극장도 거의 그때 있었던 일본인 극장, 그 무등극장, 일본인 극장 제국관에 있었어요. 그것보다도 더 크게 지었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어떤 문화적인 자부심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극장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첫 개관 프로가 일상월상, 그러니까 해모양 달모양이라고 하는 일본 영화, 그것도 발성 영화예요. 발성 영화, 또 생각할 게 발성 영화면은 그냥 무성 영화가 아니라 사운드가 들어가면 제작비도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영화 시설도 좋아야 돼요. 사운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강주국장 만들면서 그 사운드 시설부터 갖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5년에 처음 유성 영화다 하는데 35년에 개관을 하면서 사운드 시설을 넣었다. 그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그러니까 최첨단 문화 시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최초 영화가 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기에다 답변을 누가 필요하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릴게요. 일상월상입니다. 일본 영화, 협동영화사 두 번째 작품, 유성영화, 발성영화. 저 이 질문 보고 이거 뭐지? 이거 너 어떻게 답하지? 이게 저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해주셔가지고 역시 일상월상이라는 일본에서 만든 영화다. 리카스 영화사, 일활 영화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시에 이 정도의 시스템을 갖춘 그런 어떤 그 문화 공간을 우리가 되게 스스로 만들려고 했고, 그게 성사됐고 또 이용했다, 이런 문화적인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그게 그죠. 30년대 초반에요. 그리고 30년대가 뭐냐면 그때가 그때쯤에 쌀값도 오르고 가뭄도 오르고
그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되게 막 뭐 추위 때문에 죽어갔다라고 하는 신문기사 막 뜨던 그런 때인데 이렇게 소리까지 나오는 뭐 800석, 예, 1000석에 가까운 극장을 만들어냈다라 하는 거는 이제 제국의 지배하에서 극장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과 종족의 문제, 제국과 식민의 문제, 또 문화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문화적인 국권은 상실됐지만 문화를 통해서 그 어떤 지배의 것을 보상받고자 하는, 뭐 다른 표현하면 뭐 자존감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일종의 문화적인 저항으로서의 극장 공간.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극장도 일본 조선 사람들이 짓는 건 크게 지어요. 왜냐면은 제국 지배하에서 조선 사람들의 저항 정신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했고, 그 당시에는 영화 극장을 지으면 또 일본 영화를 상영한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가서 헐리우드 영화를 봐요. 그 일종의 일본에 대한 저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한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게, 그 전쟁 포화 속에서 또 대학이라는 공간도 만들어내고, 그 서원도 더 예전으로 가면 서원도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 수 있는 그 시절에 이렇게 서로 그 협업과 그러니까 돈도 모으고 해서 그리고 인정하고 이용하고 하는 그 분위기가 크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광주극장 이야기 나와서 그 광주극장 다큐도 80주년 광주극장 다큐를 그 짧게 20분짜리를 만들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영화 촬영할 때 공간에 대한 건데, 이제 그 굉장히 어떤 숭고함이 있어요. 광주극장 특히 2층, 1.5층, 2층. 저는 2층 좋아하거든요. 거기 일단 공간 자체가, 저는 빛과 그림자의 명암대리가 뚜렷한 곳들을 좋아하는데, 광주극장 2층이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좀 영상이 있는 쪽은 어둡잖아요. 그것도 막 들어오면 거기 유리로 되어 있는 그 부분도 굉장히 밝거든요. 그 공간이 미묘하게 명암대비가 뚜렷하고, 또 복도 쪽 들어가면 또 명암대비가 뚜렷한데, 또 창 쪽에 비치는 빛이 쫙 들어오면서 빛이 딱 이렇게 생기는데, 그 그림도 저는 굉장히 멋지거든요. 이제 다큐를 찍기 위해서 거기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시간대마다 극장 관찰을 했어요. 근데 그 극장 관찰하면서 느꼈던 것에 제 마음이 동화가 돼버리는 순간, 이것은 찍어야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제가 영화를 촬영해서 이 공간을 찍잖아요. 이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촬영하면 인물을 어디에다 세워놓을 거 아니에요. 여기 세우든지 저기 세우든지. 그러면 딱 앉아있으면 딱 여기에서 느낌이 오거든요. 어디에다 세워야 될지. 지금 이 공간에서는 저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저기 복도도 굉장히, 여기 들어가면 복도도 굉장히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오면은 이 공간에서 이 장면 찍으면 살겠다라는 게 딱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저한테는 그런 공간이 중요하고, 제가 만든 영화에 대해서는 그 맥락이, 마을 영화라는 맥락이 여기에 질문하고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광주에서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하고 저는 일맥상통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게 되면 되게 영화과를 가게 되고, 광주에는 호남대도 지금 영화과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니까, 사실은 영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광주를 떠나야 돼요. 떠나서 영화를 배우고 또 거기에서 만들어야 돼요. 특히 이제 이제 광주를 떠나야 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은 같이 영화를 만들게 되면 스태프들이 필요한데 그 구조가 광주에는 없기 때문이거든요. 다 이제 영화과 동기들이 자신들의 어떤 스태프, 그 영화를 같이 만드는 동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광주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전 마을 영화니까 가능했었어요. 예. 제가 이제 그리고 연출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같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부리지 못하는 사람은 배우한테 연기 연출을 이렇게 디렉션을 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배우님 여기 앉아주십시오. 막 이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배우들은 또 10년 막 그렇게 이상씩 이렇게 연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자기 가오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청년 감독이 좀 뭔가 디렉션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딱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안 그런 분들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영화 하면서도 힘들어요. 막 이렇게 막 힘들고, 그리고 누가 그랬더라? 제임스 카메론이 그랬던가? 스티븐 스필버가 그랬던가? 아무튼 자기는 진짜 영화 현장에 딱 가면 차에서 내리기가 싫었다고. 너무 무서워서. 네, 두렵던 거죠. 그러니까 수십 명, 100명 이상의 스태프들을 지휘하고 연기자를 컨트롤하는 게 그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근데
근데 그런 독립영화 감독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영화 현장 자체를. 저도 무서워하는 축이었거든요. 근데 마을 영화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을 영화는 즐거웠었거든요. 왜냐면 결과물이 뭐 완벽하게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냥 즐겁게 찍으면 됐어. 그냥 주민들하고 즐겁게 찍으면 됐고, 그리고 주민들은 굉장히 또 열심히 했고, 그리고 뭐 공간들도 그렇게 막 심사숙고해서 막 공간을 막 섭외하지가 않고 되게 주민들이 사는 그냥 일반적인 공간에서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담감이 없었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매년 한두 편씩 찍을 수 있었던 거고, 또 장편영화도 찍을 수 있었던 거고, 사실 광주에서 장편영화 찍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10일 동안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찍었고, 결과도 만족스러웠고, 이제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지속적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를 더 많이 알게 됐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영화를 찍으면서. 진짜 영화에 이렇게 되게 스토리보드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메타포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계속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마을 영화든 어떤 영화든 드라마든 간에 당연히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 그래서 많이 발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화를 광주에서 찍고 싶다라고 드는 순간에 저는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영화를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하면은 저는 이제 영화과든지 대학원이든지 가서 배우는 걸 저는 항상 추천드리고,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돼.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런 상황이 안 돼. 그렇지만 광주에서 계속 영화를 찍고 싶어 하면은 그룹을 만들라는 게 저는 제 의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룹은 그래도 광주 영화영상의 연대라든지 또 재단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렇게 동아리 사업들이 있어요. 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335에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관점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의 전문성을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화에 대한 전문성이 아니라 다른 거. 그러니까 삶에 대한 전문성.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듯이 내가 어떤 하나의 직장을 갖는다. 그럼 그 직장에 대한 전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삶을 안정감 있게 해주거든요. 내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삶을 굉장히 안정감 있게 하면서 영화를 계속 만들 수 있는 동력이 생겨요. 영화로 자기 전문성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자기 전문성,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건설을 하고 뭐 건축 설계사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계사에 다니면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영화도 좋아해. 그러면 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영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인생에서 어떤 전문성을 하나 갖고 내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영화까지 계속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쭉 지금 20년 가까이 이렇게 영화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영화만 공부한다고 해서 영화를 아는 게 절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저는 심리학 공부를 하고 마케팅 공부를 하면서 영화를 더 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영화라는 게 내 중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감동적이고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나는 뭘 하고 싶을까? 내가 만들고 싶은 건 뭘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렇게 영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너를 어떻게 설득시킬까? 다른 사람 어떻게 설득시킬까? 또는 내가 20대를 어떻게 설득시킬까? 아니면 50대를 어떻게 설득시킬까라는 주제로 그런 관점에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뭘 공부하게 되냐면 설득시키는 법을 공부하게 돼요. 근데 설득시키는 법이 영화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단순성, 의외성, 어떻게 감성을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영업 마케팅하고 똑같더라고요.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건 또 소설 쓰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장르를 창작하고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런 심리학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영화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짧지 않다. 내가 20대 때 만약에 영화 딱 만드는 꿈을 가졌는데 그 깨졌다고 해서 영화 만드는 꿈을 절대 버리지 말고 그냥 계속 그 영화 만들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그 30대 때 만들면 또 30대에 또 걸맞는 영화가 나오거든요. 또 만약에 50대 때 만들면 50대에 걸맞는 영화가 나와요. 그 깊이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하려면 자기 전문성, 다른 거, 영화 말고 다른 전문성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은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광주에서. 네, 이상. 너무 그 도움이 되는 귀 기울여지는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 저기 마을 영화 그 제목이 뭔가요? 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장편 영화 기억저편인데 기억 장편. 아, 그거 들어본 거 70분짜리. 70분이네요. 꽤 긴 예. 거네요. 마을 분들이 비전문 분야의 분들인 건데 너무 그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이후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듣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경 선생님 연기상 예전에 받으신 적 있다고 제가 어제 연극할 때. 예, 고등학교 때. 너무 의외로 잠깐 그 얘기 잠깐만 해주시죠. 고등학교 때 연기를 하셨던가요?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10대 때 이제 연극을 했었어요. 연극해서 연극을 했고 이제 대학교도 연극학과를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연극과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게 말 웃긴 게 지금 그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연극 영화과를 갔다고 인식을 했어요. 요즘은 그 당시에 1등급 대학 가도 갈까 말까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도 받은 10등한 애들만 어중간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해서 이제 대학교를 연극이나 연기 영화 쪽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영화라는 개념보다는 광주에서 연극과 갈 사람은 수상 트로피 있으면 들고 교무실로 와라. 근데 트로피를 들고 자랑스럽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를 딱 잡더니만 정말 그 멘트 그대로예요. 너는 공부 잘하니까 들어가 그랬어요. 근데 그 반에서 불과 10등한 애밖에 안 들었거든요. 잘해봤자 5등하나 딱 한 번? 이랬던 긴데 그만큼은 이제 연극이나 연기나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이 뭐 서울도 아니고 대도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교류가 뭐 크지만 그 당시에는 여전히 지방도시였던 광주에서 또 여학교에서 연극이나 아니면 영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딴따라로 치부해버렸던 그 시기였는데 어떻게 이제 그때 연극하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학력고사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갔던 거죠. 당시에는 담임선생님들의 허락이 있어야 대학을 그렇죠, 대학을 지원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 어제 한재석 관장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한번 봐라 발성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제스처가 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2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처음에 약간 의자 불편하다고 그러셨는데 진짜 그 좀 옆에서 느껴지는 게 좀 있습니다. 혹시 이서영 선생님 질문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이제 질문지를 이제 그 아침에 급하게 이렇게 보다가 그 여성영화제 이제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좀 운이 좋게 작년이랑 이제 올해 그 퀸 단편 공모라고 이제 여성영화제에서 기획하고 계신 그 공모전에 그 예선으로 심사를 이렇게 같이 보게 되었었는데 거기에서 되게 이제 수집되는 작품들도 매년 되게 증가하고 있고 약간 저 질문에서 여성만의 이야기를 다룰까라고 지금 물어보셨는데 사실 여성만의 이야기를 다룬다기보다는 어떤 더 이번에 캐치프레이즈가 더 크게 한 판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더 커다란 영역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어떤 장을 꾀하는 영화들이 더 많이 나왔고 어떤 이주서사라던가 비단 이제 성별 그냥 여성으로서 끝나는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라 되게 그 소수자성을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집약한 작품들이 되게 많았어서 장애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이번 여성영화제도 제가 뭐 주최 측은 아니지만은 관심 있게 와주시면은 재밌는 작품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오늘 너무 여러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더 막 듣고 싶고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계속 제가 꼬리에 꼬리는 오늘 질문으로 이렇게 시간이 꽉 이렇게 차버렸습니다. 덕분에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영상으로 또 컨텐츠로 만나볼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풍성한 이야기들을 경험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왔어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던 거라서 어떤 질문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 자리에 쓰거든요. 뭐 강의라든지 이런 거 다 안 하고 오로지 지금 회사 일만 이제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최경 선생님이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그러니까 거의
몇십 년 만에 전화해서 이렇게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왔고요. 오늘도 또 즐겁게 같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덕분에 사실 정말 올 거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었던 자리였는데 영화와 공간이라는 어떤 두 가지 테마가 주어졌을 때 좀 덕분에 제 안에서도 좀 정리해 볼 수 있었던 어떤 화두들,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함께 와주신 이렇게 관객분들이 아니라 함께 와주신 선생님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지금 이렇게 윤소한 감독님이랑 미경애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더 들어볼 수 있어서 저한테도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충장 축제 기간 동안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놀랍고 또 하나는 이렇게 호남학 연구원, 그러니까 호남학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호남학 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내서 이런 기획을 해서 이런 작업을 콜라보로 했다는 게 저는 되게 기분이 좋고 좀 되게 놀라워요. 그리고 좋은 기회일 거라고 앞으로에 이렇게 파생되는 이런 행사들이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분 좋고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같이 충동으로 진행이 되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콜라보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정말 한 사람이라든지 한 기관이라든지 몇 사람이나 이런 의지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하게 됐고, 또 하나의 이렇게 장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한 곳을 향해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렇게 즉흥적인 어떤 도움과 변화와 어떤 아름다움들이 만들어지는가, 이거를 제가 체험을 하고 있어요, 이틀째.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감동적이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마음 보내주시고 시선을 보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개인적인 소회이지만요. 오늘 읽어주세요 이 영화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기억을 받는 것들, 영화와 공간이라는 소주제로 아주 풍성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수와 함께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